우주 유형이라는 것은 일단 그 우주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나사보다 일론 머스크가 무조건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로 화성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화성 테라포밍을 만약에 연구를 한다. 그 기술을 지구에 적용을 시키면 페트라 때문에 가는데 페트라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세기에 만들어진 건축물이 아직도 쓰여 있어요. 그게 믿기지 않네요. 네. 떼면은 몸이 동동동동동 떠다니는. 역사적인 권력 교체의 순간에 핑주석 집권 2기의 출범. 집권 3기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다음 리더십을 가져갈 사람들을 여기다 미리 집어넣잖아요. 3년임에서도 지금 안 했고 최근에는 엄청난 불만들을 이야기해요.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문학자 이광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동시통역사 방송인이자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 돌풍이 불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독일 튜링겐 주의 선거에서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 AfD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선거 최종 집계 결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은 득표율 6.1%에 그쳤습니다. 동시에 치러진 작센 주의 선거에서도 AfD는 득표율 30.6%를 얻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지역은 이전에도 반이민 정서가 강해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강세를 보여왔던 곳입니다. AfD가 주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민 문제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인질 6명이 숨진 채 돌아오자 이스라엘 국민들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인질 6명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이 하마스 땅굴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해 가자지구로 끌려간 인질들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수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전후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노동자 총연맹 히스타드루트는 2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외신들은 70만 명이 시위에 나섰으며 전례 없는 시위가 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尽管中美两国各自情况和中美关系都发生了很大的变化，但是中方致力于中美关系稳定、健康、可持续发展的目标没有变。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대선의 승패를 가릴 경합주의 표심은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는 우편이나 투표소 투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소 사전투표는 16일 펜실베니아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사전투표 시기엔 표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가 맞물려 있습니다. 우선 오는 10일 민주공화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꼽힙니다. 오는 18일에는 성추문 입막음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가 있습니다. 대선 승패의 방향타가 될 경합주 승부 역시 사전투표에서 갈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에서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얼마 전 독일 튀링겐주, 작센주에서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 구구정당인 독일 대한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구정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8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알퍼 기자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승리를 하는 정당이 AFD이거든요. 네. 그 독일 대한당인데요. 이 정당이 최근에 와서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고 이 정당의 인사들이 또 얼마 전에 어떤 사석에서 이제 누가 그때 녹음기를 일부러 들었나 보죠. 네. 이민자로 왔다가 다음에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가지고 시민권까지 타고 기화인으로 살고 있었던 독일 사람들을 어떻게 주방을 할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모의를 하다가 그래 적발됐었고 그때 AFD는 야 사석에서 했던 얘기인데 여기까지도 신경 써야 되냐 하면서 좀 수습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사건뿐만 아니고 자꾸 신나치를 연상시키는 이제 말들 아니면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독일의 극우 정당이 이 정당이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라면 중도 우파이죠. 그 기민당이 네. 걔네들 극우야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이제 형성됐었는데 근데 아무리 이렇게 극우야라고 이렇게 억눌러도 그분들의 이제 위상이나 상승이 인기가. 멈추지 않고 처음으로 선거를 이긴 거예요. 물론 선거를 이겼다는 말이 전국적인 선거를 이긴 거 아니고 드리겐주에서는 1등 됐어요. 32%를 다 가지고 그리고 짝센주에서도 2등 됐어요. 30%로. 네. 그래서 지금 상승세이고 독일이 어떻게 될 건지 두고 봅시다. 그러게요. 이 사실은 추가하시는 말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이제 진행까지 알파고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눈이 여기 보고 한눈은 선배는 보고. 네, 독일 대한당 우리도 여러 번 사실 다루긴 했었는데요.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AfD라는 이 정당이 좀 다른 게 여기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같은 도의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외교 국방 말고는 이 연방 내 주들이 다 하는 거니까. 네. 내가 지금 한 16개 주가 있어요, 독일에. 그중에 한 3개는 뭐 베를린이라든가 이렇게 브레멘 이런 데들은 도시주고 근데 13개 중에 6개 주가 동독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는 게 이제 동독 지역에 있던 주들인데 이 동독 지역의 주들이 사실 인구는 훨씬 작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데가 브란덴부르크인데 브란덴부르크는 인구는 뭐 한 200만 명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독일 네. 전체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 안에 베를린이라는 일종의 특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고 또 올라프 숄츠 총리 지역구도 그 브란덴부르크 주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이제 22일 날 또 브란덴부르크 주선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 거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내년 독일 총선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이 지역의 옛 동독 지역의 지금 정당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원래 독일 그러면은 중도 우파 기민, 중도 좌파 3인 뭐 이런 정도고 그 외에 뭐 지금 연정에 들어가 있는 자민당이라든가 좀 친기업적인 그다음에 환경정당의 녹색당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그 3인 자민, 녹색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독 지역에서는 이 3인당은 완전히 지금 정말 죽을 쓰고 있는 지금 숫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5%, 6% 지지율이면 그나마 기민당은 어느 정도 체면치레만 하는 수준이고 그 한쪽이 이제 그 AfD가 그거 정당이 떠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완전히 부각된 정당이 뭐냐면 베스베라 그래서 아마 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올해 1월 달에 새로 생긴 정당이거든요. 올해. 근데 여기가 이게 그 자라 바겐크네이트라는 여성 정치인이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을 딴 정당 독일에 굉장히 특이한데 그 정당은 급진 좌파 맞습니까? 좌파인데 이민자에는 또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그걸로 이번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3인당 숄츠 정부는 굉장히 난감해진 거고 그쪽 그거 눈치를 보게 될 거니까 이번 선거랑 내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독일 정치 왠지 굉장히 안정된 느낌 드는 거 그거 다 불안정해진다고 봐야겠죠. 독일의 극우 정당의 일부 주에서 선두를 달리자 일부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혐오가 노동자 유입을 막으면서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거란 얘기죠. 내가 뽑은 정치인이 지역 경제를 망치는 아이러니. 주민들은 앞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광환 박사님이 나오신 걸 보고서 오늘도 머나먼 곳으로 떠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적지가 아마 우주일 것 같은데요.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 탐사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상상 속 일들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요즘 신비로운 우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W 주제는 우주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When you think about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요. 박사님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쩌다가. 네. 네. 어쩌다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천문학을 네. 전공하게 되셨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일단 우주 지구 뭐 나오면은 네. 일단 교과서를 전 접었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되신 건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때 대한민국이 그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 1위가 과학자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그랬던 것 아주 같아요. 옛날 아마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못하실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때가 제가 이제 어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대의 이제 어린이들은 네. 대부분 과학자가 거의 첫 번째 희망이었어요. 나의 꿈은 네, 과학자다. 그러다 보니 그냥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건가 보다. 보통 러시아에서는 아마 어린 시절이셨을 때 그때쯤이 우주 비행사를 보통 네, 네. 이제 선호하는데 네. 나 커서 이거 될 거야. 네. 네. 그게 좀 이제 과학자는 뭔가 계속 이제 연구소나 이런 데 계속 뭔가 이렇게 막 실험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우주 비행사는 되게 뭔가 좀 멋있는 그런 이제 또 저희는 가가린으로 이제 네. 계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망했었는데 우리나라 분위기는 뭐 그 우주 비행사가 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날 네. 우리나라 분위기는 너무 지금처럼 넘사벽. 네,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민간인 우주 유영이 또 한 번 미뤄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주 여행과 우주 유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주 여행은 말 간단하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우주 여행을 하는 건데 여행. 네. 우주 유영이라는 것은 일단 그 우주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밖으로 나와서 크게 보면은 선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주선 밖으로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EVA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달 착륙을 했을 때 달 위를 걸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선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 유영은 우주선 밖으로 나와서 약간 떠 있는 네, 우주에 떠 있는 그래서 유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번에 시도된 민간 우주 비행 프로젝트 폴라리스 던 이게 구체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네. 미션이 뭔가요? 원래는 폴라리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가 네. 그 미국의 IT로 엄청나게 돈을 번 제러드 아이잭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페이스X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폴라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종합적인 목표는 사람을 우주로 보낸다. 보내는데 점점 더 멀리 보내서 본격적으로는 달과 화성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폴라리스가 북극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북극성이 우리가 보기에 별이 하나로 보이는데 사실은 세 개로 이루어지는 별이에요. 삼중성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세 단계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고 우주로 가는데 지금 이번에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은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이 그 420km 정도에 떠 있거든요. 420km. 네, 지구 표면에서. 네. 근데 이제 이 우주선은 1,400km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요? 네, 표면에서 1,400km가 이전에 너무 멀리 달에 갔던 우주인들 이후로는 네. 가장 멀리 지구에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1,400km면은 뭐 벤 앨런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왜 굳이 그렇게 거기를 뭐가 거기에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은 1,400km 정도가 그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벤 앨런드라고 해서
그 우주 입자들이 우주 방사선들이 가장 모여 있는 방사선이 가장 강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를 화성이나 달을 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정보들을 잘 알아야 언제 통과하는 게 뭐 가장 안전하다거나 뭐 피해서 간다거나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용감하게 실험을 하는 거죠. 아, 그걸 그냥 감안해서 가는. 감안하고 가는 거죠. 네. 그 이 민간을 우주 가는 배짱이 필요해요. 배짱이. 그러니까 돈 플러스 배짱까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러네요. 유형은 배널랜드는 아니죠. 네, 그건 우주 유형은 네. 이제 700km 정도까지 내려와서 하는 거고. 네, 내려와서 하는데 우주 유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다 우주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 다 우주복을 입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방사선을 쬐더라도 네. 이제 꽤 많이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지만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주 유행을 이제 두 분이 우주 유행을 하고 우주 유행을 한다는 건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 나머지 두 분도 나가진 않지만 그 거의 우주 공간에 있는 것과 비슷한 환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미션이 그냥 유행이 아니고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럼 여기 잠깐 우리 말 나온 김에 네. 이 우주 여행할 기회 유형을 포함해서 네. 기회가 있으면 난 가겠다. 손? 아, 물론 가죠. 물론이죠. 이거 물어보요. 그러니까 여기 안 갈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웬만한 회식 자리에서 배회할 수 없는 소울 카드예요. 유형까지도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아, 저는 가능하다면. 당연히 하고 뭐 싶죠. 다 다요. 선행활동 당연하죠. 출신. 그렇군요. 저는 의들에서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를 대도시 이즈밀에서 공부했고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한국에 왔죠. 네. 이제 다음부터는 우주예요. 다음은 우주다. 네. 지구가 너무 좁아요. 지구가 너무 좁아. 네. 감기에는. 박사님, 민간인 우주 유형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초로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하게 된 건 언제부터죠? 그게 사실 조금 이제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인이었는데 훈련을 받고 우주로 가면은 이 사람은 민간인이니까 우주 비행사인가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돈을 내고 우주로 처음 간 사람은 데니스 티토라는 분이 2001년에 그때 대략 그 2천만 달러 정도로 냈다고 합니다. 벌써 2001년이요? 네, 2001년에. 꽤 오래됐네요. 네. 지금 말하는 민간 우주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런 이제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 회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해서 거기에 타고 가는 민간인들. 이걸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이라고 네. 할 수 있죠. 그걸로 따지면은 2021년부터 버진 갤렉틱과 블루 오리진이 2021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민간 우주 여행의 아까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이유가 그 버진 갤렉틱과 블루 오리진이 하는 우주 여행은 실제 먼 우주로 간다기보다 그냥 100km가 우주의 경계거든요. 100km. 지면에서 100km가 우주 네. 경계고 그 국제우주정거장은 400km 정도에 떠 있고 그러니까 100km를 살짝 넘었다가 들어오는 이거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 두바이에서 사기꾼 그 사막 사파리 투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시외 밖으로 나가봐 야 여기는 사막 투어야 하고 다시 들어오는데 그런 경계 느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올라갔다. 아니 근데 100km까지만 올라가도 거기서 무슨 뭐 무중력 체험 이런 거는 한다 그러던데 저는 보면서 약간 자이로드롭 같은 그런. 네, 100km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자유낙하를 하면 이제 그게 무중력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돼요. 거기도 어두워요? 100km 올라가면? 아,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밝기 때문에 네, 지구 빛이 이게 지구 반지름이 대략 6,400km 정도예요. 네. 6,400km. 그런데 거기에 100km면 그런데요. 얼마 안 아주 떨어지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가서 봐도 그냥 우주처럼 막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지구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적어도 한 200, 300 정도 가야겠네. 전망대 어두우려면. 느낌인가 보다. 전망대 느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높은 전망대. 그 사람들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뭐 우주 막 이렇게 은하수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지구 근처라고 하셨는데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이렇게 저쪽에 지구 있고 뭐 완전 우주 이렇잖아요. 어디서부터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큼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은 그냥 거의 지구가 보입니다. 그 지구가 휘어져 있는 건 잘 보이지만 지구가 한 시야에 들어오진 않아요. 우주정거장에서는. 네. 지구를 한 시야 정도에서 보려면 지구 반지름 정도는 나가야 되죠. 그리고 달 가는 정도의 우주여행을 하면 지구가 아주 멀리서 전체가 보이는. 네, 전체가. 그러면 지금 교수님 방금 전에 우리한테 2천만 달러라고 하셨잖아요. 200억. 아 200억, 네. 200억. 그때 2001년 조금 많이 모으긴 해야겠다. 지금 시세는 지금 시가 얼마예요? 그게 이제 아까 그렇게 중궤도 우주 여행이 그 이제 버진 갤렉틱이 하는 중궤도 우주 여행이 대략 한 4, 50분
길면 4, 50분? 네, 그리고 그 블루 오리진이 하는 우주 여행은 15분 정도. 네, 그보다 짧아요. 15분이요? 네, 네. 아 그냥 롯데타워 위에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분이라면. 너무 짧은데? 네, 귀 그러니까- 살짝 막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로켓을 뚫리는 발사해서 이제 캡슐을 공중으로 던지는 거예요. 위로. 아 이렇게 뿅 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게 100km 넘어갔다가 자유낙하를 한 3, 4분 정도 하고 낙하산 펼치고 떨어지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자유롭게 이 두 여행 정도가 아까 말했던 뭐 2억, 3억 이 정도 3억 정도. 이제 10억 이내 여행은 아직 그 정도고요. 네. 실제 우주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 정도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더 높은 고도로 간다든지 거기서 지구 궤도를 도는 정도 이런 정도의 우주 비행은 지난 2022년에 그 민간인 3명이 그 스페이스X에 돈을 내고 그 국제 우주정거장에 다녀왔거든요. 10일 정도 다녀왔는데 그 이제 10일 호텔비도 포함됩니다. 네, 호텔. 조식 이런 것도 예, 다 조식 포함? 숙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비쌉니다. 그때 지불했던 돈이 675억이래요. 도시락을 사고 우리가 들고 가면 네. 좀 할인이 라마단 때 가면 그럼 싸네. 왜냐면 라마단에 단식 하거든요. 라마단은 해지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네. 해가 13번씩 지거든요, 하루에. 네, 수시로 먹을 어머나.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 먹네요. 괜찮네. 그러면 그 돈 내야 되겠네요. 와, 그래도 진짜 너무 비싸네요. 675억.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네. 비싼데 이게 이제 민간 말 그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10년 정도면은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절반이어도 비싸요. 우주 여행은 뭐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여전히 우주 유형은 조금 익숙치 않죠.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체 밖으로 네, 사람을 네.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 그 나간다라는 게 그냥 우주에 선 타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우주선 안은 이렇게 우리 공기고 있고 이렇게 압력도 있고 하는데 바로 진공이잖아요. 그렇게 바로 나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니라 거의 뭐 바로 즉사할 직사. 위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압력이 주변에 없어지기 압력이 주변에 때문에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잠수했던 분들이 아, 깊이 네. 잠수했다가 바로 표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천천히 감압을 하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주선의 압력이 높다가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낮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혈액이나 체액 속에 질소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 네. 그들이 압력이 낮아지면은 이게 기화가 돼버려요. 증발을. 상상하기 어려운 네, 참. 그 굉장히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감압을 하고 그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그런 감압실이 있어요. 감압을 하고 이제 내리고 나가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또 이제 승합을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우주선이잖아요. 네. 그 감압실이 따로 없어요. 오. 그래서 우주선 전체의 공기를 그냥 뺍니다. 네, 그래서 다 우주복을 미리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부에 있는 그 압을 네, 다 뺀다고요? 내부에 있는 압을 그냥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갔다 오는 건데 이제 3일째 우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1,400km까지 갔다가 이제 700km 낮춘 다음에 3일째 우주 여행을 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압이나 이런 데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훈련을 다 받은 분들인 거죠. 이번에 어쨌든 성공을 하면 이게 굉장히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는데 뭔가 이정표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달까지 가고 화성까지 가고 하려면 사람이 타고 가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특히 이제 화성까지 가려면 갔다 오는 총 시간이 뭐 거의 900일 가까이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우주에 있어야 되니까 네. 한 번에 한 방에 확 갈 수 있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전에 여러 가지 훈련들도 하고 뭐 경험도 하고 데이터도 많이 쌓아서 그런 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머스크가 항상 그 화성 이야기 하잖아요. 그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거, 그 화성을 약간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게 뭐 이제 차츰차츰 바꾸겠다는 건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현재 수준으로 말하면 뭐 현실성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지금은.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 것 자체는. 근데 이제 SF였다. 화성에 가서 뭔가 기지를 만들어서 예. 그 안에 사는 것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이제 화성 테라포밍이라는 건 화성 자체를 지구처럼 예. 만드는 네, 네.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구를 지구로 만드는 게 훨씬 쉽거든요. 지구를. 아니 그 실제로 그게 그 노벨상 받았던 과학자가 몇 년 전에 플래닛 B라는 건 없다면서 있는 지구나 잘 지키라고. 잘 지켜라. 예. 목표를 멀리 정해야 그 아래 단계까지 성사가 그렇죠.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할 나라에서 살자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이제 화성까지 못 가니까. 네, 아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로 화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에는 안 가냐 그러면은
아니 화성 갈 거면 달에 잠깐 들리면 되지. 이런 그렇죠. 수준으로 예. 스케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민간인을 우주 여행을 보낸다라고 할 때 미국에 대한 내용이 워낙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중국도 이 분야에 이렇게 뛰어들려고 하는 건지 이미 뛰어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또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우주로 뭔가를 쏘는 나라들은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성공을 했고 뭐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람을 우주로 보낸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 미국, 중국 이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가장 많이 보내고 있어요. 사람을. 만일에 스페이스X의 경쟁자가 있다면 다른 회사들보다는 중국일 가능성이 실제로 중국에서도 사람을 이제 그냥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민간 우주 여행을 하겠다라는 회사들이 있고요. 사람을 충분히 우주 정거장 정도로는 보낼 수 있는 기술은 중국이 지금 자체 우주 정거장을 이미 만들었어요. 예, 만들고 이미 만들었고 실제로 자체 우주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거기서 땅을 사야 돼요.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거예요. 선배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일본에서 헬리움 풍선을 이제 띄워가지고 우주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도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 그런 거 관심 많아갖고 워낙에 그런 걸 많이 찾아보거든요. 진짜 몇 년 뒤에 돈 아마 떨어지면 제가 제일 먼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이 원래 발명가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2014년, 18년 이때 이렇게 열기구 많이 띄워서 뭐 성층권까지 올리고 뭐 한 뭐 45,000m까지도 올리고 그래서 높이 띄워가지고 거기서 지구를 촬영하는 거 그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2018년에 생명체도 보냈다고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그 열기구에다가 물고기를 실어가지고 물고기요? 예, 근데 그 물고기에 그래서 생존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보냈다 그러는데 천문학자들은 그런 풍선 이용해서 우주도 관측을 합니다. 그 풍선에 망원경을 이제 실어서 그래서 우주를 관측하기도 하고 아주 옛날부터 많이 하던 거거든요. 사람을 그 정도로 보낸다라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역시. 고산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노출이 야외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거의 우주복 가까운 옷을 입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그 카파도키아 이런 데서 뜨는 그런 열기구 밑에 이렇게 바구니 달린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2인용 객실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나름 그런 무언가 좀 갖추긴 할 것 같은데 밀폐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밀폐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높이가 보통 이제 뭐 30km, 40km 이 정도 높이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는 100km부터라고 했잖아요. 우주 여행은 아닌 거예요. 우주까지 그러니까 이거 갔다 와도 우주 비행사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네요.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에도 쓰레기가 떠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 보내기 시작하면 약간 바다에 이제 쓰레기들이 있는 것처럼 또 이제 플로깅을 하러 또 이제 올려야 되거나 뭐 이런 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돼서 오염되거나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서도 인공위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우주 공간이 오염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사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들이 천문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주 안 보여요, 가려져가지고. 이 별을 봐야 되는데 인공위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루에 지구를 뭐 10몇 바퀴씩 돌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있으면 그냥 선이 하나 쭉 나타나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개수가 계속해서 많아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공위성을 올릴 때 그냥 수명을 다하고 두면은 그대로 계속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떨어뜨려야 돼요. 추진을 잠깐 하면은 지구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기랑 마찰해서 타서 없어집니다. 바다 쪽으로. 그 몇 년 전에 중국이 그 피해 위성 요격해버려가지고 그때 우주 쓰레기 엄청나게 폭발해버리고 그다음에 그거 중국판 스타워즈라고 뭐 미국이 난리 치고 실제로 우주에서 요격을 한 거니까. 사실은 그런 게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큰 건 보이니까 일단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리고 우주가 사실은 꽤 넓어요. 넓기 때문에 그 인공위성들이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서로 부딪히는 확률은 높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비행기가 엄청나게 다니지만 비행기끼리 충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한데 그것도 이제 수거한다라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우리 이 박사님과 함께 신비한 우주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내가 사는 동안 각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우주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이다 좀 상상해 보시면 제가 지금 36세이거든요. 왠지 제가 70세쯤에는
우주 여행이 너무 활발해지고 중동 기업들까지 여기에다가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러 갔는데 아 죄송해요 원래 5명인데 우리는 6명짜리 받았거든요. 손님 안 오시면 다세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취소 표 났다고. 네, 취소 가능. 예. 네. 우주 여행을 저는 그렇게 뭐 단기간에 대중화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군가가 우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인공지능, AR, 가상현실 뭐 많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 유영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 것과 느낌을 우리가 지구에서 똑같이 증강현실로 느끼는 정도 그런 체험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 가는 거는 10억인데 갑자기 어떤 기업이 나와요. 아 우리는 3억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고 탔는데 그냥 달 정도 가요. 미안해 소비가 끝났는데 다시 뒤돌아와야 돼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제 그 사실은 이 전망 중에 알파고님 전망이 제가 보는 것과 가장 유사합니까? 비슷합니다. 네. 미안해요 알파고 기자님. 네. 왜냐하면 가다가...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네. 사실 똑같았어요. 그때 부자들만 탔지. 그렇죠. 네, 일반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지금처럼 우주여행하는 것처럼 위험한 걸 어떻게 타? 혹은 너무 비싸서 못 타?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 뭐 굉장히 대중화될 가능성은 전 한 20년 정도 20년 보고 정도? 있습니다. 오, 훨씬 20년 더 정도면 낙관적인데요? 네, 뭐 지금 비행기 1등석 정도면은 우주여행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일생에 한 번 정도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럼요. 한 번 가보는 게 얼마나. 네. 네.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또 상상할수록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우주 여행을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네, 월드시아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입니다. 3분 세계 일주 시간인데요. 오늘 알파고 기자님 어디로 갑니까? 과거 어디 어디죠? 갔냐면 요르단 가요. 요르단. 네. 네, 알파고와 함께 3분 세계 일주 시작합니다. 자, 요르단은요 사실은 몇 가지 문명이 섞여 있는 나라예요. 여기는 왕국이고요. 그리고 여기 왕의 고향이 사실은 요르단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예요. 거기서 그쪽으로 가신 분이 만든 왕국이거든요. 여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사람들이 페트라 때문에 가는데 페트라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오프닝을 좀 수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에는 다양한 성당들이 있어요. 일단 천주교도 있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에 속하는 것도 있고 일반 종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계파별로 성당들이 있고요. 수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좀 제법 많습니다. 수도에. 그러다 보니까 성당들도 많아요. 뭐 물론 이슬람 사원도 있고요. 근데 이 암만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사실은 예전엔 예후다, 즉슨 예루살렘이었잖아요. 로마 제국 때. 거기를 좀 약간 담당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때도 여기에다가 엄청난 인프라를 깔았어요.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 신전이 있어요. 물론 지금 헤라클레스 손만 남았어요. 지금. 뭐 그리고 기둥 몇 개 남았는데 그 손만 봐도 와 여기에는 한 30m의 동상이 있었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로마 제국 다음에 이슬람 왕조한테 전복당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다가 이번에 와서 이슬람 왕조가 궁전을 만든 거예요. 자, 그거는 수도 암만에 있는 제일 큰 언덕 위에 있는 건데 거기 가보시면 도시도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언덕과 함께 극장이 있어요. 로마 제국 때 만들어진 극장. 5,000명이 거기서 지금도 공연을 가끔씩 관람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세기 때 만들어진 건축물이 아직도 쓰여 있어요. 그게 믿기지 않네요. 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하여튼 이제 그럼 수도를 나가서 어디 갔냐면 제라시라는 동네가 있어요. 북방에. 쪽에. 거기는 사실은 로마의 시대에서 남았던 유적지가 더 많아요. 그리고 버전이 더 잘 돼 있어요. 이제 거기 하이라이트는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원래 아르테미스 신전은 여기저기 다 있긴 한데 제일 그나마 보존된 아르테미스 신전은 제라시에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야 되는 거는 페트라예요. 자, 일단 페트라는 뭐냐면 이 로마 제국도 오기 전에 그 현지인들이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 현지인들 네바티안족이라고 하거든요. 아랍 사람들의 뭐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랍 사람들의 조상.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무덤들을 만든 거예요. 그 귀족 무덤 이런 거.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웅장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SNS 감성 사진들도 많이 찍어주시고 네. 이 페트라의 핵심 지역에 가기 전에 어떤 좁은 뭔가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도 자연적으로 예뻐요. 좀 약간 이렇게 황토색하고 빨간색이 좀 섞여 있는 뭔가를 뚫어서 들어가거든요. 끝나고 이제 열리면 딱 그 페트라의 하이라이트
그 무슨 하나의 무덤이 딱 앞에다가 보이는데 그거만으로도 이렇게 눈물이 날 뻔하거든요. 왜냐면 나 한 10분, 15분 동안 이렇게 미지의 길에서 걸어갔는데 이거 뭐지? 근데 거기 이제 돌아다녀 보시면 이제 그런 무덤들 많고 물론 이제 뭐 당나귀도 있고 말도 있어. 그걸 타고 가셔도 되고 요르단은 상관이 없지만 굳이 추가하자면 지금 거기 외국인이 많잖아요. 왜냐면 엄청 많이 서게 됐기 때문에 사우디의 북부 알룰라 지역에다 똑같은 이렇게 무덤들을 만들었는데 사우디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나만의 신비주의를 사우디 쪽에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알파 기자님 3분 아까 지났어요. 지금 13분쯤 하신 것 같아요. 네, 우주에 대한 그 기억을 삭제하려고. 네, 순간 우주여행 삭제. 저는 요르단에서 또 하나 추천할 만한 관광지는 사해. 네, 사해는 유영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유영은 아니고 둥둥 뜨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어릴 때 보면 사진에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막 책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에 떠서 그거는 불가능한 게 물이 염도가 너무 높아서 눈에 한 방울만 들어가면 눈물이 한 바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다리를 딱 떼면은 몸이 동동동동동 떠다니는 경험을 하셨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해 머드팩도 있습니다. 사해하면 머드팩이죠. 네. 어떻게 이강은 박사님 요르단? 아니, 요르단은 가본 적 없고요. 저는 이집트를 가봤었는데 이집트. 그 느낌이 뭔가 규모가 크다라는 느낌은 항상 규모가 크다. 네, 어그에 뭔가 다들 큰 걸 지었다 그런 느낌은. 사이즈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알파고와 함께 우주 여행을 싹 잊게 만드는 요르단 여행까지 가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광한 박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중국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 주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일단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중국. 시진핑 1인 독재 국가인가? 소소하지 않은데요. 굉장히 소소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하드한 주제인데. 네, 어려운 주제일 것 같은데 오늘 박사님이 굉장히 쉽게 풀어주시리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네, 시진핑 이 세 글자를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인상이 떠오르세요? 시진핑. 요즘 한국 언론들에서 자꾸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진핑이 뭐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서 뭐 시황제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인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외교 국제 쪽 뉴스를 자주 읽으니까 사진을 계속 보게 되는데 시진핑 주석 이분이 표정이 굉장히 없는 편이다. 상대방 정상이 있으면은 우리 억지로라도 좀 웃잖아요. 굳이 불편한 사이 아니면은. 그런데 굉장히 애매한 그런 표정을 지어서 좀 독특하시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웃는 거 아니야?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저런 표정인데요. 그게 애매한 온화 느낌? 근데 그 미소가 약간 아리송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을 대할 때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있잖아요. 시진핑 주석처럼. 그분들은 지금 젊은 중국인들하고 좀 많이 다르세요. 소위 문화대혁명을 몸으로 거친 사람들하고 문화대혁명 이후에 태어나서 그때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좀 행동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은 어렸을 때 이제 문화대혁명 때 소위 하방이라고 해서
시골로 가서 이제 일을 했단 말이죠. 이 시진핑 주석은 이 중국 혁명 8대 원로죠. 시중신의 네.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문화혁명 때 우리 이제 하방 보낸다고 할 때 네.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겪은 세대는 공통된 특징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말이 없어요. 말을 잘못하면 경치는 경우를 네.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표정도 무표정한 표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든 남을 해하든 남들이 잘 모르게 돕더라도 몰래 돕고 해하더라도 몰래 해하고 불행하네요, 좀.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 와중에 우리 유명한 덩샤오핑 덩샤오핑 아저씨가 자꾸 웃었어요. 네. 씩씩 이렇게 웃어주고 근데 그분이 문화대혁명의 제일 큰 피해자인데 그분의 모습하고 시진핑의 모습을 비교하면 왠지 좀 약간 거꾸로 시대에 오는 느낌 같더라고요. 그 좀 두 사람은 예. 그 캐릭터 차이가 확실하게 있어요. 예. 덩샤오핑은 그야말로 연안장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대군을 맞이해서 싸우면서 풍찬노수, 들판에서 자가면서 그런 생활을 했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결국은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됐죠. 네. 예. 겪은 자의 여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자리가 개인이 거쳐온 과정에 비하면 여러 가지 본인이 느끼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학벌도 결국은 이제 명문대학에서 박사까지 다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골에 가서 노동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문화대혁명 시절에는. 아버지인 시중신이 한때는 문화대혁명 때 뭐 민족의 반역자 뭐 이런 그 고통도 당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가슴의 상처도 있고 그래서 깔깔대고 웃거나 네. 자기 감정을 쉽게 이렇게 내비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이제 쭉 뭐 장점인도 있었고 후진타오도 있었고 많은 이제 네. 지도들이 쭉 있었지만 이 시진핑 주석은 당시에 누구의 영향, 뭐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까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사상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누가 뭐래도 마오쩌둥. 마오쩌둥. 네, 마오의 그 사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은 항상 본인을 약간 마오의 계승자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이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좀 완고하게 좀 지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 입장 차이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그 장점인이 너무 자유화로 갔던 거를 조금 이렇게 없애버리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게 저는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서방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시진핑 주석을 마오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오 시절의 공산당은 일단 경제 체계가 공유제의 경제예요. 그렇죠. 네. 사유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민간 회사도 없고요. 이게 덩샤오핑으로 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죠, 민간들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은 했지만 사유제를 도입하진 않았습니다. 사유제를 도입하고 민간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국가가 사람들을 다 배속시키는 그런 제도를 없앤 건 바로 장점인 시대에 없어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시진핑 시대에 와서는 사유제와 공유제를 병진 같이 한다. 이 두 개를 어울리게 만드는데 우리 중국이 성공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완성을 해서 인류 공영의 길을 우리가 제시해 보겠어. 라는 게 이번 시진핑 주석의 그 사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시진핑 주석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어쨌든 장점이든 후진타오든 10년이라는 그 딱 정해진 기간 안에 네.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뭔가를 이제 바꿔가면서 3연임을 시진핑이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 중국이 마음에 안 드는 서방 언론은 굉장히 뭐 약간 악마화하기도 하고 독재자, 뭐 전체주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시진핑 주석이 뭐 모든 정치인이 권력욕이 있지만 유독 권력욕, 욕심이 많은 건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우선 시진핑 주석이 될 때 당시에 그렇게 별 권력이 없었다는 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13년 당시. 박사님 혹시 그냥 잠시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총석이라고도 하셨고 주석이라고도 하셨는데 이게 그럼 정치 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일단 헷갈려요. 허칭부터.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국가 체계가 중국에서 국가 그러면 그건 정부예요. 그런데 정부보다 높은 게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중국을 다스리는 거는 공산당이다 이렇게 딱 돼 있고요. 그럼 공산당 밑에서 실제로 행정을 맡아서 하는 정부가 이제 국무원이라고 하는 거고 각 성마다 인민정부가 이렇게 설립이 돼 있는 거죠. 당의 제일 높은 사람이 총석이. 총석이. 그리고 이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이 행정체계의 제일 높은 사람이 주석, 국가 주석. 이것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무력, 군사위원회, 그 군사위원회의 주석, 이 세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열거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국 공산당 총석이, 중국 국가 주석, 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 동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죠. 중요한 순서대로. 그럼 되게 기네요. 그러면. 어쨌든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3연임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지금 독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개인의 독재냐 당의 독재냐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일당 전제 정치라는 건 확고한 거예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 한 사람의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 안에서 관찰해 본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하고 싶은 정책인데 못하는 것들이 간간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되는 당시에 그때 굉장히 뭐 힘이 많고 세력이 크고 해서 그게 가장 컸기 때문에 주석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소위 격대 지정이라는 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장쩌민 주석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다음에 이제 그 후진타오 주석이 됐잖아요. 그때 장쩌민 주석이 후진타오 주석 다음 주석은 내가 지명한다. 한 번 빠지고. 이거를 격대 지정이라고 합니다. 원칙이 있는. 그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그 방침인데 이것은 덩샤오핑이 이 마오쩌둥 시절에 여러 가지 1인 지도 체계가 가져온 폐다. 문화대혁명, 뭐 대약질운동 이런 것 때문에 수천만 명이 뭐 기아에 휩쓸리고 하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일단 지도 체계를 1인 지도 체계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계. 그리고 주석은 격대 지정을 해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말하자면 후진타오 입장은 뭐였냐면 후진타오가 주석이 됐는데 실권이 상하이방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건 장쩌민과 상하이방이 계속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주석 입장에서는 내가 10년을 주석을 했는데 이거 완전 바지사장만 한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주석을 임명하겠다는 사람을 보니까 쟤만큼은 난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막 가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영감님 이렇게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으니까 이러다간 우리 다 죽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테니까 제발 타협하자. 제가 반대하지 않을 만한 인물 짐작 가시지 않습니까? 해서 양쪽 모두 이 사람은 우리 파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고른 게 시진핑 주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너도 반대 안 하는 나도 반대 안 하는 이 사람이 시진핑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모 때문에 그렇게 양쪽에서 양쪽에 그런 걸 안 샀던 건지. 훌륭한 질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렸을 때 굴곡을 많이 지내고 그다음 그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원래 그 산시성에 가가지고 농촌에서 일하고 거기서 드디어 이제 뭐 촌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 후젠 샤먼시의 부시장으로 가게 돼요. 그랬더니 그때 샤먼과 그 후젠성 공산당 위원회에서 야 이거 중앙에서 누구를 보냈는데 이거 받아줘 말어 이렇게 몇 달간 관찰을 합니다. 네. 거기서 통과를 해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얼마나 조심하고 그 초인적인 인내력으로 참고 이래서 다 시진핑은 자기하고 친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상하이방 사람도 시진핑 그 친구 내가 잘 알아 나하고 친해 뭐 이러고 한마디로 적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적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속이 네, 네. 얼마나 썩었겠어요. 네, 박사님,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어쨌든 3연임을 하고 있고 시진핑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일단 시진핑 주석은 자기 파벌과 세력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자기 파벌과 자기 세력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선택된 게 바로 부정부패 척결이었죠. 네, 한참 그랬었죠. 네, 그건 뭐 거의 뭐 10년 이상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부정부패를 때려잡으면서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이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계속 붙여 나갔죠.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도움을 줬으리라고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지금 그 부인이에요. 펑리웬 여사. 가수라지만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계급도 결코 낮지가 않죠. 집안도 이 군부 출신이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군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갔어요. 그 관계가 군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지도자가 되기도 어렵거니와 지도자가 돼도 바지 사장이 되는 가능성이 큰 거죠.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경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일단 실적들이 받쳐줬는데 79년인가 졸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 어떤 무슨 간부들의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실무진 그런 걸로 잠깐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그러고 나서 내려갔던 데가 그 허베이현 정딩현이라는 데예요. 근데 정딩현은 지금도 보면은 한 인구 한 60만 명 정도 작은 시골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공산당의 그것도 뭐 부서기 뭐 이런 걸로 갔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직책이었는데 그때 중앙정부에다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한마디로 식량 증산 요구 너무 높고 중앙에서 너무 많이 떼어간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거기서 시진핑이 뭐 이것저것 해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홍루몽 세트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유명한 절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있었던 수나라 시대 절 이런 거 복원해서 관광지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 사이에 시진핑은 현에 당선인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에 이 현에서 실제로 전체 이제 농민들의 주민들의 소득이 한 뭐 2배 이상으로 막 뛰어오르고 샤먼시에 이제 부서기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근데 샤먼이라는 데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정딩현에서 샤먼시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출세였고 엄청난 점프였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워낙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할 때인데 시진핑이 혼자 잘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어도 뭐 잘했겠느냐 뭐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그 샤먼에 있을 때도 뭐 예를 들면 대만에 투자 유치한다든가 그런 것들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을 실적을 보여줬던 거는 맞아요. 정치인이 어느 자리에 오르려면 성과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뭐 10몇 년 이제 시진핑 주석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의 시선은 어떤지 궁금하고.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초기와 지금은 그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정말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 가지만큼은 저도 인정을 하고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항상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고도 발전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 이익들을 소수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를 봤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시다다라고 부르고 그런데 그 뒤에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사람 자리에 간 사람은 자기 사람.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유능하면서 깨끗하게 했느냐.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기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그다음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고, 셋째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1년에 중국에서 지금 대졸자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취업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학을 갔다면 그 해에 졸업했을 나이에 대학을 못 간 젊은이들이 한 5천만 명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취업이 잘 되고 있느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지표가 더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현실은 훨씬 더 나쁘다는 거죠. 예. 그럼 박사님, 제가 진짜 궁금한, 시진핑이 진짜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13년에. 저는 코로나 터질 때는 상해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한으로 통제하기가 시작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약간 왠지 중국이 잘 되고 있었던 느낌인데, 그렇죠. 이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는 코로나가 큰 역할을 했는지, 코로나 없었다면 19년에 18년에 이미 그런 신호들이 있었는지. 적어도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뭐냐면 중국의 경제적 문제는 이미 2008년, 2009년에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그때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거를 고치지를 못하고 수정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져 왔고, 이것이 코로나라는 이 습격을 받아서 3년간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니까 그동안은 어떻게든 꾸려나가던 경제가 이제 파탄에 이르는. 최근에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그 중국 너희 그 과잉 생산해가지고 말이야. 전 세계에 뭐 저가로 막 힐을 수출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망쳐놓잖아. 나쁜 녀석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잉 생산하고 얘기했다는 품목으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 전기 자동차, 뭐 배터리, 태양광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국 안에 이미 한 10년 전부터 중국이 우리나라 이거 너무 과잉 생산해서 큰 탈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게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철강, 뭐 알루미늄 같은 그런 금속물들, 뭐 방지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한 1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중국의 그 대량 생산에서 대량 파는 이 체계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러다가 가면 시진핑이 뭐 사연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케이, 자 그래 누가 할 거야 라고 해서 시진핑이 원해서 누구한테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을 것인지, 이게 또 거기가 보여요? 붙여서 그렇게 넘겨줄 사람이 있긴 한 건가요? 그게 그래서 중국은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10년 그 임기일 때는 첫 번째 5년은 자기 사람들 가지고 하고, 그 다음 5년 임기 때는 다음 리더십을 가져갈 사람들을 여기다 미리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번 시진핑 주석은 2연임 때도 그거 안 했고, 그죠? 3년임에서도 지금 안 했고, 4연임에 바뀔 리더십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럼 4연임까지 가겠구나 라고 더 대부분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럼 언제까지 시진핑이 다음 5개년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그중 2027년이 타이완 공개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지적되는 해이죠. 그리고 2035년이라는 숫자가 그럼 그 다음 5개년 계획이 끝나는 때인데, 시진핑 주석 본인이 많이 거론했어요. 2035년까지 뭘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최소한 시진핑 주석이 2035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70세이신데. 네. 건강하신 거죠. 4연임까지는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설이 사실 뭐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바이든 내려가시고 이제 다른 분이 올라오시고, 이제 시주석 관련된 거는 건강 관련 뭐 기사나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국가기밀이죠. 권장하신 국가기밀. 예, 국가기밀이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학생들 교과서에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포함시켜 이번 가을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나선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념 통제를 의미하는 건데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국가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지고 온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할디미르. 벨루가. 오, 네. 할디미르. 너무 귀여워. 친구분이에요?
아는 친구예요. 굉장히 근데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이분이. 유명한 그 굉장히 스파이, 유명한. 걔 맞죠? 저 스파이. 네. 벨루가. 군인입니다. 군인 아니, 제가 이건 알아봤는데 그 위에다가 달려있는 장치들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진료 목적으로 이렇게 된대요. 스파이 아니었대요, 결론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근데 자꾸 심심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와서 노르웨이 아파트에서 노니까 노르웨이 사람들 자기 언어로 활이라는 말이 이제 고래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디미를 붙여가지고 활디밀이라고 불렀는데 굉장히 유명한 고래였군요. 여러분들이 일단 다 아시는 거 보니까. 네.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죠. 예. 보자마자 그냥 클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사진을 보고.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다 보도를 했어요. 그 모든 언론이 보도할 만큼 유명한 고래인데 러시아 스파이 고래로 세간에 알려진 저 흰 돌고래를 발견했는데 사체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금 뭔가 몸에 추적 장치를 달고 우리를 염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를 샀던 그 고래인데 그 치료용인지 전투용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훈련받은 게 아닌가. 러시아로부터 훈련받은. 튀르키 언론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그렇게 또 보도가 나와 되는군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벨루가 수명은 40년에서 60년인데 이번에 이 죽은 돌고래는 14세, 5세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게 자연사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스토리가 있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냉전 시기에 미군도 그랬고 당시 소련도 그렇고 이 돌고래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왜냐면 IQ가 기본적으로 한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원숭이나 아니면 코끼리보다도 훨씬 더 지능이 높고 그래서 110m 앞에서도 한 8cm 물체를 탐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수중 음파 탐지 이런 능력이 워낙 강력하니까 기뢰 같은 것도 이제 탐지를 해서 그걸 폭파시키는데도 활용을 시켰고요. 그러다가 이제 비용이 들어서 냉전이 끝나고 이 고래를 활용하는 이런 훈련 같은 것들이 다 셧다운 됐는데 지난 크림반도 때 2014년대 다시 또 돌고래가 등장해서 이들이 다시 등장했다 하면서 한참 동안 또 언론에서 돌고래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돌고래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자체는 굉장히 대단하지만 인간들이 너무 좀 잔인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맞아요. 좀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동물을 조금 저런 목적성으로 이용하는 게 그냥 조금 안 좋다. 목적성을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이 짓는 죄가 벨루가한테만 지은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저 이걸 보면서 그동안 머릿속에 있는 파질 하나 맞춰줬거든요. 우리 중동세 이런 말이 있어요. 2명 중에 3명이 간첩이다. 혹시 세 번째 간첩이 누구인지 제가 궁금했었는데 이 돌고래예요. 날아가는 비둘기나.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